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입업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한 사례,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사례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외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왜 행정구제 전반에 걸쳐서 취급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계속 국가유공자 쪽으로 어, 방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구제 업무, 뭐 예를 들어서 입업건축물 이행강제금, 뭐 부정당업자 제재, 아니면은 또 영업정지 취소 구제, 뭐 각종 영업정지 취소 구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간히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은 입업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던 사례가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계속 제 방송이 사전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입업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부과처분에 대해서 2,095만 원의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심고심 하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청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잘했다라고 이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 이행 강제금이 2,095만 원입니다. 이거는 참 서민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재결 일자는 작년 10월 25일자였고요. 사건 번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기다가는 이제 설명란에다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 개요하고 일단 결과만 제가 설명란에 올리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하는 그 내용 서로 주장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서로 주장을 상세하게 저희 블로그에다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거기에 한자도 원문 그대로 실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이행 강제금이 2,095만 원이나 부과가 됐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전화 온 거 보면 이렇게 큰 금액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뭐 1,000만 원 이하가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청구인 주장은 지금 네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청구인은 이번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 건물은 6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 오래된 건물이죠. 그런데 이 매입할 때 무지해서 이 입업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특별한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청소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일반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고 합니다. 뭐 일반 창고로 쓴다 해서 가정집에서 무슨 뭐 대단한 것을 보관하는 건 아니고 일반
그 잡다한 것들을 이제 보관해 왔겠죠. 그다음에 담벼락 그 사이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범죄 장소로 사용될 염려가 있다. 늘 그런 염려를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 골목을 막아야지. 막지 않으면은 에, 분명히 여기서 불량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그 범죄로 어,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또 여기를 막았고, 그다음에 옥탑방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판넬을 약간 이용해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0년 된 집이니까 옥상도 물탱크가 물탱크에다가 옥탑방을 아마 들여놓은 걸로 보입니다. 전 소유자가.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60년 된 집이라서 이 그 내용이 다 너무나 낡아서 또 보수를 좀 약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입업 건축물이라는 그 개념도 없이 너무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샀는데 요 정도는 아마 괜찮다고 생각을 이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관계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모든 것은 옥상도 아무리 6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골목에 범죄 사람들이 골목에 드나들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될 염려가 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창고로 사용하지 말고 그 부분을 철거를 했으면 이상이 없을 텐데 이거를 노력을 하지 않고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이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모두 합치니까 2,095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피청구인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청구인은 지금 세 가지 사항을 이건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게 법대로 보면 이분이 위법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강제연금 2,095만 원을 부과한 것을 보면 이건 또 가혹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은 좀 이상하죠. 일단 서로가 장단점을 파악해 가면서 법규의 위반 여부를 생각해 가면서 고심하다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민에게 침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하고 또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해석이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나 그 행정은 상대방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추 해석을 내렸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을 아마 참고를 많이 하고 그의 유추 해석에 지금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 지나치게 확대 유추 해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100% 가산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 이 근거가 되는 법규를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였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침익적 행정행위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이분은 위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야 된다. 여기다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그 행정행위 상대방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유추 해석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참고를 해라. 그 사정을 사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아마 여기에 그 대법원 판례를 약간 인용을 하면서 침입적 행정행위 근거가 된 법규를 청구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피청구인이 지금 이행강제금 2,095만 원을 부과했던 피청구인에게 패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신청한 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인정한다. 라면서 일단은 인용 재개를 했습니다. 자, 인용 재개를 하니까 그 관계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이 2,095만 원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니까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되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청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상급자와 하급자, 시장과 구청장을 상급자와 하급자로 본다면은 일단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게 봐서 해석을 한다면 상급자가 결정한 내용을 하급자가 거부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가장 유익한 행정심판이 장점은 뭐냐면요. 청구인이 지면 청구인은 법원에다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지면 자기가 이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급기관 관청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 내용을 변경해서 내가 그 피청구인에게 이게 통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입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2,095만 원이 되었는데 행정심판 결과 인용 재결되어서 다시 2,095만 원이 이행강제금이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됩니다. 자, 얼마나 확실하고 멋집니까? 그래서 서민에게는 딱 알맞는 제도가 행정심판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용이지만 또 법원에 납부하는 그 인지대나 송달료 또 그리고 또 소송 비용 이런 걸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거는 오직 자기가 행정 심판을 청구했을 때 여기는 부담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우선 비용이 절감이 된다. 두 번째는 한 번 이기면은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다. 그러나 만약에 세 번째는 만약에 진다면 피청구인이 진다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이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우선 전국을 국가기관에서 하는 각 부처에서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재결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거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하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분한 그 행정처분을 가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그 상급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그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구청에서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산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에, 그리고 대구시청 각 광역단체의 산하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을 한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여기서 인용 재개를 받으면 바로 이 그 행정처분을 받는 즉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0원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 우리 서민들에게는 내가 억울했을 때는 서민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블로그에 상세하게 제가 기재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